유류세가 이르면 이달 10%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를 많이 타는 고소득층에 더 혜택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 현대차가 프랑스에 수소차 5,000대를 수출합니다. 친환경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수소차 선점 경쟁이 예고됩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반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조현민 씨는 물컵 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류세가 이르면 이달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됐지만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리터당 15원 40전 오른 1,674원 90전.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며 최근 80달러 선까지 넘은 영향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름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인하폭은 10에서 2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이 싸질 전망입니다. 중형차 연료통 70리터를 가득 채울 경우 휘발유차는 지금보다 5,800원, 경유차는 4,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요. 구매력 제고를 통해서 경제 활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물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유류세는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달 동안 10%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정도와 기간은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경제활성화 대책에 담겨 이르면 이번 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검토되는 건 세계 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가 어렵자 정부는 결국 지난 2000년 3월과 4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이후 약 10년 뒤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밀어닥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만큼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이 유가의 상승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유가의 그 상승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련된 세금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20년 만에 최장기입니다. 3분기 실업자 수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6%로 낮췄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내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 해 걷어들이는 유류세 규모는 26조 원 수준으로 연간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2조 6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가 과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제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장 희색인 곳은 정유업체입니다. 소비자의 체감 기름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정유업체의 매출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류세 인하 소식에 반색할 것 같은 화학과 해운, 조선 항공업체들은 아쉬움이 짙습니다. 이번 조치에 나프타와 벙커CU, 항공유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유류세 인하거나 정부에서 그럴 때마다 보통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그게 유류세가 인하가 됐고, 해운업계에서 쓰는 유류는 보통 벙커CU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특별히 해당 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는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큰 산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유류세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유류세를 일회성으로 인하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일주일 내지 2주일 만에 없어지게 돼요. 유류세 체계도 일본처럼 그 기름값에 연동을 시키든지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유류세 인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산업 효과보다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의 활동 위축을 막아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데에는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차 많이 타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손석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과거 유류세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도 번번이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유류세 인하분이라는 게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계층마다 인하분을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만 본다면 자동차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하 혜택을 받게 되겠죠. 네. 자동차를 많이 모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과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손 기자, 그런데 반론도 있죠? 있습니다. 유류세는 이제 유류 최종 가격에 반영되는 일종의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간접세라는 게 이제 역진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역진성이라는 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건데, 예. 따라서 간접세를 인하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이 갖게 되는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유류세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기준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인하 효과를 따지게 됐을 때 이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하율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낮춰가지고는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내수 활성화라든지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그건 사실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관한 정론적인 연구 결과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 이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값이 올랐으니까 올라간 만큼 상쇄할 정도의 인하율이 적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0% 이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유류세 인하 역시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영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유류세 비율을 낮춰서 기름값을 낮추게 된다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예. 문제가 뭐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류에 부과하는 환경세 등의 세금을 올리는 추세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다른 세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류세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름값이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비율을 항구적으로 낮추게 된다면 내수 활성화라든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상황에 맞는 득실을 결국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이게 세원이기 때문에
말처럼 세율을 낮추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컵 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검찰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조현민 씨는 물컵 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과 사기, 횡령 등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른바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로 20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서 차명 약국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스위스은행 계좌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안 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상속분 미신고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물컵 폭행 사건의 주인공인 딸 조현민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현민 씨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회사의 시사회 중단도 업무를 방해할 뜻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빚은 물컵 폭행 사건. 딸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세 대출이 강화됐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이 한 채여도 소득이 높은 경우 전세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은행 창구에선 전세 대출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입니다.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 보증 쪽으로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정부 민간 보증기관 할 것 없이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1주택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을 초과하면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 전세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서울보증보험 이용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쪽이 몰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 합산 소득 다 1억 원 대부분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행들마다 변경된 조건들을 전산에 반영할 때까지는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 대출을 중단하기로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조회나 세대 기준이다 보니까 본인도 조회를 해야 되지만 배우자분들도 자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받는 걸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언제 된다고는. 시중은행들은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한 해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올해 목표치는 은행에 따라 5에서 8% 수준입니다. 요즘 쇼핑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특히 SNS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SNS상의 유명 인사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덩달아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인해 피해를 봐도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A씨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파인애플 식초를 주문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플루언서의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설사와 생리지연 등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결국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황당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두어 번 환불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답변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인 거예요. 로그인을 했더니 사이트 계정이 차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같은 사이트에서 영양제와 화장품을 구매한 B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쓰자마자부터 홍조가 생기고 열감이 있고 따갑고 해서 그 홈페이지 Q&A에다가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삭제가 되고 인스타에서도 차단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제기하면 무단으로 삭제되거나 아예 사이트를 닫아버려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SNS 쇼핑 피해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환불 불가와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로선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잡기가 어려운 거지. 전자상거래법에서는 SNS 계정을 차단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SNS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뒤쫓는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SNS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을 울리는 인플루언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의 본고장인 유럽 공약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프랑스에만 5,000대 공급하고 현지 에너지 기업과 함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를 타고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현대차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프랑스 에너지 회사가 설치한 충전소입니다. 이렇게 충전 시설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좀 1등 기업이 되도록. 이와 함께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수소차 5,000대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를 출시했지만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친환경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는 오는 2050년 수소차가 전 차종에 적용될 경우 승용차 4억 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소 플랫폼을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차가 양산하고 있는 수소차 넥소는 5분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수소차로 불립니다. 프랑스 수출을 계기로 추가 수출도 기대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미래 자동차 산업에 이번 수소차 수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수소차 유럽 수출 5,000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대차는 제품 수출뿐 아니라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에어리퀴드 그리고 엔지사와 함께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대차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유럽 환경 규제로 수소차를 둘러싸고 각국에서 경쟁이 이제 막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현대차의 프랑스 수소차 수출과 충전소 보급은 이제 판매와 인프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소차 경쟁 업체들의 현황이 좀 궁금한데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차 독자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차를 포함해서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 3곳입니다. 예. 당초 수소차 기술력은 현대차가 더 앞서 있었는데요. 최근 도요타와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2014년 말부터 수소전기차 미라이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비교해서는 투발주자이긴 하지만 수소차 개발과 양산에 나선 완성차 업체가 현재 10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보급 계획을 보시면 이미 5개년마다 2배, 그리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유럽 수출을 통해서 길은 열렸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의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장을 선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협소한 내수와 빈약한 인프라였습니다. 예. 일례로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이제 선보였지만 판매량에선 경쟁 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국내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게 되면 이제 그 기술의 안정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제 경쟁이 더욱더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만 해도 뭐 기술이나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독일 3사도 모두 2, 3년 안에 구체적인 생산과 판매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소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BMW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우디와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예. 프랑스 쪽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손을 잡으려는 업체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연 도요타와의 수소 동맹 싸움에서 현대차가 이길 수 있을지, 또 이긴다면 빈약한 내수와 인프라 환경을 딛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현대차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정부 대전청사에서 통계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네, 장가혜입니다. 네, 통계청이 물가지수 발표와 관련해서 개편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저소득층은 엔겔 지수가 높다며 소득계층별로 체감 물가를 별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공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수경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 2분기 소득 분배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통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는데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게 청와대에 의한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을 강 청장에게 요청했고, 강 청장이 청와대에 낸 보고서도 개인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황 전 청장을 해임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의들이 나왔습니까?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고, 강 청장은 통계청이 생산하는 자료로 최저임금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를 최저임금과 연결시키지 못하냐고 강 청장을 질타했는데요. 강 청장은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인구 변화가 취업자 감소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엔 드릴 말씀의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약속했던 내부 개혁을 뒤엎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김상조 위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내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오히려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금지하는 등의 내부 개혁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면담 지침을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폐지 시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혁의 탈을 쓰고 결국 내부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온 김상조 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 개혁쇼였던 것입니다.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회의진, 준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정위 전체 회의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한 위반 행위를 하신 겁니다.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의혹을 사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자금을 받아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고요. 그래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며 대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남북은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이나 오는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말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 달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03%포인트 오른 1.83%로 앞서 2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상장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9개월 만에 순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채권 1조 9,120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5,800억 원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가 우리 정부에 3,400억 원대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등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 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금융감독원의 현대그룹 유상증자 승인으로 3억 달러, 우리 돈 약 3,4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 장소로 홍콩 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중재인과 중재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온화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퇴근길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며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지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울진 18도로 높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기온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과 글피 목요일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